곧 있으면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3달이 됩니다.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저는 남동생이 2명 있고 둘 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남동생들과 같이 셋이서 상주를 섰었죠.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 남편도 제 옆에 함께 해줬기에 의지가 된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부조금을 정리하잖아요. 해서 모든 비용을 제 남동생 카드로 먼저 결제했고 저는 저희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동생에게 다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더군요. 정리 중에 남편이 본인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갔거든요. 당시에는 정신이 너무 없어 화가 난다기보단 왜 이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처가에 아들이 2이나 있는데 자기가 낼 이유가 없다네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들어온 거라 앞으로 자기가 다 갚아야 될 돈이라 말하며 정말 10원짜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챙겨가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주신 부조금도 지가 챙겼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저런 말을 하며 돈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벙찌더군요. 제 남동생들은 순해서 네 매형 딱 이렇게 대답만 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남편 직장 동료들과 친구, 지인, 가족들에게 들어온 부조금을 다 빼고 나니 오히려 장례식 비용이 초과됐습니다. 당연하겠죠. 저 모든 분들이 와서 돈만 내고 간 게 아니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무조건 본인 앞으로 들어온 거라 앞으로 갚아야 하니 가져간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장례비가 초과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녀라 앞으로 49지도 챙겨야 하고 제사도 챙겨야 하니 그 돈으로 쓰려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왜냐고요? 남편이 갑자기 이번에 본인 차를 바꾼다네요. 너무 뜬금없이 차를 바꾼다 하기에 돈이 어디 있어서 바꾸냐 물었더니 장모님 장례 치르고 들어온 돈이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욕이 육성으로 튀어나왔고 정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저는 저 뻔뻔함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 앞으로 들어온 지 돈이라네요. 추가입니다.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같이 남편을 욕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욕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네, 남편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이 제 동생들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동생들은 아직 미혼이고 사회생활도 짧다 보니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고 난 후 전업주부로 살아서 제 앞으로 들어온 건 친구들 외에는 없었고 고모, 이모, 삼촌들은 저희 3남매 공통이라 썩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었죠. 사실상 부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남편의 회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밥과 특히 술을 많이 먹고 가셨고요. 제가 제 동생에게 부조금을 다 주고 싶었던 이유는 앞으로 엄마 제사 같은 걸 네가 잘 모셔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물려받은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본인 몫의 부조를 다 챙기니 맞사위 노릇을 하려고 그러나 49제랑 제사를 내가 다 챙겨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부조금에 대해 대화나 상의를 미리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슬프고 정신없는 와중에 당장 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저런 걸 알아봐야 했기에 대화를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9제는 물론 벌써 지났죠. 부조금을 정리할 당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댓글로 같이 연락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우선 후기가 늦은 점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속 시원한 후기도 아닌 점을 미리 사과드리고 싶네요.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가와는 거의 연락이 없다시피 지냈었죠. 간간히 생사정도만 주고받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다들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엄마 장례식엔 삼촌과 고모가 대표로 오셨습니다. 아무튼 그 후의 일을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난 후 엄마의 장례식장 비용으로 차 사는 데 사용하겠다는 남편의 뜻을 시댁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댁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남편에게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줄 것처럼 하시더니 결국에는 많은 분들의 말씀처럼 어차피 그 차 너도 타는 거 아니냐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너와 너희 가족들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못 봐주겠다 하며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이혼을 이야기할 당시에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일들이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해서 협의 이혼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들어온 꼴을 보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위자료 문제로 얘기가 많았었네요. 제가 원했던 건 결혼 당시 제가 해온 혼수와 엄마 장례식장 비용,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혼수는 이미 다 다른 가정가구고 장례식 비용은 내 앞으로 들어온 거다 하고 우기며 그 어떠한 것도 내주지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싸우는 중이네요. 아무래도 기나긴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 현재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고자 후기를 남깁니다. 속 시원한 후기가 아니라 죄송하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싸우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 통해서 이혼하세요. 싸움도 사람하고 하는 거지 말도 안 통하는 놈이랑 무슨 싸움질을 한다고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네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 너 가지고 네 손님이 처먹고 간 비용을 내놓으라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놈이라면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간만에 신박한 놈을 보내요. 쓰니 마음 추스릴 틈도 없을 텐데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내 돈이라고 쓱 가져갔으니 님도 공과 사는 확실히 해야죠. 밥값, 술값 정산해서 다 받아내세요. 그 와중에 차 바꿀 생각에 신나했을 도른자를 생각하니 제가 다 열받습니다. 재산분할 잘 하시고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이혼하세요. 세 번째, 네 조문객들이 먹고 마시고 간 돈 달라고 해요. 그거 빼고 남는 거 너 가져라. 이 거지시키야. 하시라고요. 그리고 꼭 악담도 해주세요. 재혼할 여자는 꼭 네 같은 거 만나라고. 네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 앞으로 들어온 돈이니 명품백 산다고 할 여자 꼭 만나라고 하세요. 진짜 더럽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장모님 조의금으로 차 살 생각을 하나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변호사 통해 이혼하세요. 완전 도둑놈입니다. 자기 앞으로 온 조의금 가져가려면 그 손님들이 처먹은 술값, 밥값은 내놓아야죠. 이게 말로만 듣던 창조 경제라는 건가요? 돈은 꼭 받아내시고 정 안되면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세요. 장모님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 가져갔으면 본인 손님들이 먹고 간 밥값은 내놓으라고요. 다섯 번째, 장례식 때 네 많은 손님 처먹은 비용과 재산분할이라고 했으면 좋았겠네요. 그런데 진즉 님 배우자 같은 사람과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 말 섞어봤자 짜증만 날 것 같은데 차라리 변호사비 주고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남짓 된 새댁이라면 새댁인 29살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꿨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의 편식 때문에 아주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우선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연애할 땐 잘 몰랐었죠. 일주일에 2번 보고 끽해야 한 끼 정도 먹으니 잘 모를 수밖에요. 당시에는 그냥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남편은 입맛이 기본적으로 극강 초딩 입맛입니다. 밥상엔 햄이나 고기 종류가 없으면 반찬이 없다고 안 먹어요. 생선 좋아한다고 해서 열심히 구워냈더니 젓가락질 몇 번 하다가 김만 먹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이라도 먹은 게 어딘가 싶습니다. 저는 사제 음식보단 집에서 해먹자 주의라 동그랑땡이나 만두 같은 것도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다 만들어 먹습니다.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 먹고 있죠. 그런데 남편 놈은 제가 만든 동그랑땡도 안 먹습니다. 당근이 들어가 있다고요. 만두도 싫답니다. 부추 넣었다고. 집에서 고기 양념을 하거나 굽거나 찌거나 할 때 채소 종류가 들어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새끼 손톱만한 파 한 조각도 다 걷어내서 먹어야 하고 양파가 들어가면 손도 안 댑니다. 한 번은 피자를 시켜 먹자길래 시켰더니 피망과 양파를 다 골라내고 먹더군요. 밑반찬으로 나물 몇 가지랑 멸치볶음, 우엉조림 이런 걸 해서 넣어놔도 먹을 게 없다고 스팸을 사다가 구워 먹는 인간입니다. 그냥 닥치고 안 먹으면 말도 안 할 텐데 정말 빡치는 건 어머님께 전화해서 먹을 게 없다, 반찬이 없다, 땡땡이가 신경을 안 쓴다 하고 일러 바친다는 거죠. 그럼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하셔서 왜 신경 안 쓰냐 하시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 밑반찬 해놓고 생선조림도 해뒀는데 먹을 게 없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남자 밥상에 고기 한 점 없는 게 말이 되냐. 바깥일이 얼마나 힘든지 네가 몰라서 그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저도 일하고 있다. 없는 시간 쪼개서 집안일하며 반찬 만들고 밥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다 하고 말씀드려도 기뚱으로 흘려 들으십니다. 그냥 밥상에 고기가 있니 없니 하는 말뿐이시죠. 남편과 같이 장이라도 보러 시장에 가면 둘이 먹는데 고기만 종류별로 10만원 가까이 삽니다. 사는 건 좋아요. 다 좋은데 손질해서 먹을 만큼 나누고 용도별로 정리하는 게 싹 다 제 몫이라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기다 고기를 사고 난 후 본인 기분이 좋으면 저한테 선심 쓰듯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풀떼기 사러 가자 하고 말하는데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파는 나물 종류가 절대 양이 적지 않습니다. 한 봉투 가득 담아 파는 거 조금만 팔아달라고 사정해서 사도 혼자 먹기에는 벅찰 만큼 양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에 가자고 하는데 또 그건 절대로 싫답니다. 고기 양도 적고 비싸서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수술을 해서 담이 없고 췌장도 조금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금방 탈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지 나물이나 채소 종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실을 남편도 뻔히 알고 있는데 밥 먹을 때 제가 나물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걸 무슨 맛으로 먹냐며 핀잔을 줍니다. 고기는 반드시 채소 없이 양념해서 볶거나 구워야 하고 찬장엔 항상 스팸 종류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냉장고 신선도실에도 햄 종류만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상태이고요. 밥상에 김치나 나물 종류가 올라가면 오만상을 쓰며 제 앞으로 다 밀어놓고 가끔 외식하자고 저를 끌고 나가면 항상 먹는 게 돈가스입니다.
삼시세끼를 고기와 햄으로 먹어야 하고 혼자 돼지고기 5근을 먹는데 3일이 안 걸려서 다 먹습니다. 한밤중엔 야식 먹자며 보쌈 해달라 그러고 아침부터 양념고기를 구워 먹죠. 시댁에 가면 새끼를 고기만 먹다가 오는데 시부모님께선 채소 종류도 잘 드시지만 아들이 좋아한다고 새끼를 고기만 챙겨주십니다. 아침부터 떡갈비 먹고 점심때 양념고기, 저녁에 삼겹살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오리고기까지. 눈치껏 따로 김치와 반찬 있는 걸 챙겨 먹고 있으면 항상 입맛에 안 맞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맛있다 대답하면 밥그릇이 넘치도록 고기를 올려주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찬을 싸주시기에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3단 반찬통이 다 고기더군요. 이후 우리 아들은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다. 네가 잘 안 챙기니까 내가 챙겼다. 하고 톡까지 보내오시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작정하고 채소 한번 먹어보자는 생각에 밥상을 채소 종류로 차리고 삼겹살을 김치에 말아 쪘더니 숟가락을 집어던지고는 짜장면 탕수육 세트를 시켜 먹더군요. 화나는 걸 꾹 참으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욕한다. 애기도 아니고 편식이 심해서 되겠냐. 젓가락질 하나로도 가정교육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이렇게 편식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싫어도 조금씩 먹는 습관을 좀 들이자. 상사 앞에서도 이렇게 편식할 거냐 하고 살살 달랬더니 밖에 나가면 이런 풀밥 밥상 잘 안 먹는다. 누가 그런 걸 먹으러 가냐. 편식을 나 혼자 하냐. 나 젓가락질은 잘한다. 상사랑 밥 안 먹으니까 상관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혼자 먹을 만큼 조금만 해서 먹어도 날이 더워지면 냉장고에 나물들도 쉽게 상하고 채소도 쉽게 상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조금씩 사다가 한번 먹을 것만 해먹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씩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냉장고에 넣어뒀던 나물이 상했길래 정리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옆에서 그러네요. 먹지도 않고 버리는 거 너무 아깝다. 뭐하러 돈 낭비하냐.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짜증부터 밀려오네요. 시댁에선 편식 좀 하면 어떠냐 하시고 친정은 거리가 멀어 왕래가 적어서 이런 상황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동생 부부와 딱 한 번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 동생이 톡으로 그러더군요. 형부 편식이 좀 심한 것 같다. 음식을 휘저으면서 먹는 걸 보니 같이 밥 먹기 싫어지더라. 하고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르고 달래도 모르고 타일러 봐도 기등으로 흘러들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년 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쯤 남편 편식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일단 저는 이혼을 했네요. 글을 쓰고 나서도 1년을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시부모님이 신혼집에 오셔서 밥 해먹자 하시기에 나름 정성 들여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보시더니 이게 뭐냐 하고 타박을 하시더군요. 어찌나 큰 서러움으로 남았는지 그날 메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쌈 채소 여러가지와 콩나물 무침, 파채 무침, 겉절이, 어리굴젓, 무채나물, 시래기 된장무침, 코다리 조림을 차려드렸고 거기에 수육과 된장국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장종류와 마늘, 고추 등을 같이 내놓았었죠. 그런데 그걸 보시더니 전 남편에게 밥상이 항상 이런 식이냐고 물어보시던 시어머니. 거기에 맨날 풀만 먹는다는 전 남편. 이래서 힘이 나겠냐며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치던 시아버지까지. 너무 황당해서 여기서 뭘 더 얼마나 해야 하냐 물었더니
불고기도 좀 하고 삼겹살도 좀 구워야지 수육 하나 달랑 내놓으면 입맛이 돌겠냐?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 일 외에도 간만에 친정에 갔는데 남편은 처가댁에서까지 반찬 투정을 했고 시부모님은 작년 친정아버지 환갑에 초대도 안 받고 와서는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한다며 대놓고 진상을 부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환갑 때 가든을 빌려서 친정 식구들과 외가 식구들끼리 1박으로 염소고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해서 먹고 놀기로 했었는데 당일날 정신 나간 전남편 놈이 시댁에 알려서 지 마음대로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를 받은 시부모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내려오셨고요. 참고로 친정은 대구이고 시댁은 서울인데 그 먼 거리를 오셨더군요. 거기다 이세 생각이 없어서 피임 중이었는데 왜 아이를 안 가지나로 시작해서 예전에 수술해서 아프고 몸이 고라 애도 안 들어선다며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이후로 전 남편과 미친 듯이 싸우다가 지쳐서 가을이 지날 무렵 이혼했습니다. 겨우 그 정도로 이혼 이야기를 하냐며 사람 취급 안 하던 시댁과 이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던 전 남편은 저를 미친 여자 취급했고 그네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간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혼하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합의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전 남편도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 사유가 되고 소송까지 가도 결국 하게 될 거다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변호사 선임비와 위자료 등 세부 사항을 듣고 왔는지 알았다며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주위에선 참고 맞춰 살아보지 그랬냐. 뭐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냐 하는 말도 하는데 식궁합 무시 못합니다. 진짜로요. 차라리 잠자리 문제라면 부부 상담이라도 받겠지만 이건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고쳐서 끼고 살아보겠다 노력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지 엄마한테 이르고 그럼 또 노발대발해서 전화 오고 밥상에 고기 없다고 전화하고 반찬 없다 전화하고 햄만 구워주면 햄만 줬다 전화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시어머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며 저에게 연락해서 지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기만 처먹여서 키운 귀한 아들 도로 가져가시라고 반품했네요. 정말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한동안은 너 같은 년이랑 살았던 내가 나사 빠진 놈이라 악을 쓰다니 2달쯤 지나고 나서 아직도 화 안 풀렸냐. 내가 잘못했다 하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냐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지랄하다가 여보가 해준 보쌈이 먹고 싶다며 잠깐 와서 그것만 해주고 가라는데 진짜 미친놈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로 들어간 집은 둘이 반씩 부담했던 터라 챙길 건 다 챙겨서 나와 크게 손해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 스트레스 받았던 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하네요. 뭐 먹을 때 눈치 안 봐도 돼서요. 작년 11월에 이혼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었던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네요. 얼마 전 예비 남편 식성에 관한 글을 읽고 생각나서 굉장히 늦은 후기를 써봤습니다. 남편이랑 다른 입맛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그것 말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단순히 편식으로 인한 갈등이라면 둘이 살면서 서서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협점이 나오는데 시어머니한테 이르는 건 답이 없네요. 이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식궁합도 문제지만 그냥 그 남자를 비롯한 부모까지 머리에 내가 없는 게 문제네요. 와서 수육만 해주고 가라니. 사람이 아직도 만만해 보이나? 비계로 그놈의 주둥이를 쳐주고 싶네요. 세 번째. 이혼 잘하셨습니다.
저렇게 처먹다간 금방 죽을 테니까요. 저 정신 상태로는 죽을 병 걸려도 고기만 처먹다가 더 빨리 죽을 겁니다. 부모도 병신이라 아들이 아프면 힘내야 된다고 고기를 더 갖다 줄 것 같고요.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키우는지. 저도 고기 좋아하지만 저건 진짜 아닙니다. 식성도 문제였지만 정신적으로 덜 성숙됐고 시부모도 상병신이었네요. 여튼 이혼 진짜 축하드립니다. 4번째. 우리나라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표현이 왜 있겠습니까? 반찬 투정, 식사 예절 이런 게 다 가정교육인데 이건 식궁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밥 먹는 것만 봐도 전 남편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5번째. 편식은 살면서 고칠 수 있지만 마마보이에다가 그렇게까지 막대하는 시댁은 못 고쳐요. 잘하셨습니다. 보통 이혼했다는 글을 보면 시원섭섭하던데 이건 그냥 시원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1년 동안 별다른 다툼 없이 잘 만나왔고 7개월 전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2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친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남친은 현재 공기업에 근무 중이고 말수가 적고 순진한 사람이라 빚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을 만날 때에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 상견례를 할 당시에 예비 시어머님이 결혼에 보탤 돈이 없다. 대신 아들이 1억 정도 모아놓았다. 하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모은 돈을 보태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집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문제는 예단 때부터 있긴 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비 시댁에서 지원을 일절해주지 않는다 하셨는데 당시 돈이 없다.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다. 대신 애들 결혼할 때 며느리한테 예물은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유 뜬금없이 예단비와 안방 가구를 바꿔달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이 땡땡이도 그 정도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니 둘이 합쳐 결혼 준비를 하면 될 거다. 대신 예단비는 저희 집에서 준비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많이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양심이 있다면 가구까지 바라지 않으셨을 텐데 이바지 음식 안 하냐. 예단비와는 별도로 한복은 꼭 해라. 하는 등 많은 걸 요구하셨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남친의 동생이 먼저 결혼했는데 속도 위반으로 급히해서 아무것도 못 챙겨받은 게 한이 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더 바라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기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남친에게 어머님 욕심이 과하신 것 같다. 그냥 예단 예물 같은 건 다 빼고 우리 둘이 모은 돈을 합쳐서 하면 안 되겠냐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을 제외하고 부모님이 따로 예단비를 주기로 하셨기에 더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친이 집에서 5천을 보태주신다 하더라. 그러니 너희 집도 맞춰달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돈을 보태주신다는 말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런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여유가 있으니 원하는 걸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집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걸 남친이 어머님과 상의해서 전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들 한복 맞춰주는 것에 대해 여쭤보려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집은 잘 구하고 있는 거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서 2억 정도 선에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고 남는 돈으로 혼수와 결혼식장 등을 다 준비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둘이 합쳐서 2억 정도 되는데 전세를 그렇게 구하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 대출을 낼 생각이냐? 무리하게 하지 말고 잘 맞춰서 해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어머님께서 돈을 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전에 남친이 5천을 보태주신다는 걸 말했을 때 어머님께서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걸 들었거든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편 없이 10년 동안 아들 둘을 키워오며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돈에 대해 매우 민감한 편이라 아까워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넘겼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친이 대뜸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 본인의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퇴근 후 바로 달려갔더니 본인에게 빚이 2억이 있다며 모든 걸 다 털어놓더라고요. 이걸 어머님께서도 3일 전에 알았다 하셨고요. 그 빚은 주식으로 인해 생긴 거였고 저를 만날 때부터 있었답니다. 작년 이맘때쯤까지는 5천 정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과 약속한 돈을 만들기 위해 빚을 내서 주식을 더 넣었고 그 결과 연속으로 다 말아먹었다고.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토토를 200만 원어치 사서 당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친 말로는 저희 집에서 자꾸만 집 이야기를 하니 주식도 안 되고 똥줄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인 토토까지 당첨이 안 됐고 이자가 쌓이니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출도 안 되는 지경이라고. 그래서 현재는 개인 회생을 알아보고 있다 했습니다. 이때 지원해주신다 했던 5천만 원도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식을 2달 조금 넘게 남겨놓고 이제 와서 빚이 있다니 머릿속이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친 어머님께서 그냥 이대로 결혼을 진행하자 하셨다는 거죠. 그간 얘기했던 가구나 이바지는 다 생략하고 한복도 빌려 입자. 대신 예물도 쌍가락지 하나만 하고 신혼여행까지는 보태주겠다. 단 친척들이 있으니 예단비를 조금은 보태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안했던 게 개인 회생을 하고 월급에서 최소 생활금 80만 원을 받아 5년 동안 같이 갚아 나가자 하는 거였습니다. 2억 빚을 2년간 개인 회생하면 1억으로 감면된다 하면서요. 그러고 나면 어머님 명의로 된 4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1억 5천을 보상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작은 아파트와 4억 원대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재는 월세로 받고 계신 상태인데 그걸 전세로 돌려서 돈을 주신다는 거였죠. 전에 그 아파트는 본인의 노후 대책이니 넘볼 생각도 하지 마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결국 자식이 빚을 지니 안 주려던 아파트를 주실 생각까지 하신 것 같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자면 5년 동안 남친의 월급을 80만 원만 받으며 살다가 빚을 다 갚고 나면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돈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파트를 팔아서 다 갚으면 안 되냐 했더니 계약 기간 만기가 아직 멀었고 그렇게 되면 재산이 안 남는다며 개인 회생으로 알아봤다 하시더라고요. 5년간 그렇게 살면 1억 5천이 생기는 거고 한 번에 다 갚으면 아무 재산이 없는 거라고. 사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억 빚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 당황스럽고 그동안 우리 집을 무시한 건가? 딸만 있는 집이라고 쉽게 본 건가?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 구분이 안 될 만큼 정이 들었는지 그냥 정신이 멍할 뿐이네요. 그래도 그동안은 남친 정도면 시어머니가 이상하더라도 나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며칠을 고민 끝에 결국 남친에게 그 집을 팔던지 해서 빚을 다 정리하고 난 후 결혼하자 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도 어머님을 설득해보겠다 말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하시네요. 나이 32살에 2억 빚을 진다는 건 도박을 했다는 거고 도박은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냐. 설사 그 빚을 모두 다 갚는다고 해도 후에 남자 엄마가 1억 5천을 줄 것 같냐 하시며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입니다. 오늘 남친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남친은 너랑 잘 살아보고 싶어 주식에 더 손을 댄 거였다. 방법이 잘못된 건 알지만 절약해서 사는 너를 보며 돈을 만들어 당당해지고 싶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은 이미 터진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월급에서 나오는 80만 원과 네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살면 안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못 산다 했더니 5년만 참으면 목돈이 생기지 않냐. 내가 80만 원 가져오면서 1억 5천이 생기는 거니 딱 5년 동안만 적금 들었다 생각하자. 하며 엄마가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산 아파트를 날리자니 너무 아깝다며 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안 낳을 거냐 하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양가족이 추가되면 생계 유지비가 130 정도로 오른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아무튼 결론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본인의 어머님도 양보를 하셨으니 저도 양보를 해줄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죄인이라 할 말은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미 파혼하자고 말을 꺼낸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남자가 직장에서 신용불량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도 하고 계신다네요. 남친은 저희 집에서 파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난 후부터 저한테 마음을 다잡으라는 말뿐입니다. 저는 지금 돌아버릴 것 같은데 말이죠.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대로 이 결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글을 쓴 거였습니다. 댓글에도 있었지만 저도 아닌 걸 알면서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2억이 뭔지, 주식이 뭔지, 사람 개념이 뭔지. 그냥 눈이 멀어서 모르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토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박이라는 생각조차 못했고 똥줄이 타서 토토를 했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쪼았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남자에게 있어 제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남친은 5년 동안 80만 원이라고 말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고 같이 살아줄 줄 알았답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저만 이해한다면 어머님의 재산을 남기고 싶었다네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다 이해해줄 줄 알았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빚을 다 청산하고 빚에 대한 그 어떤 말도 안 했을 거다. 하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남자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조차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서로 사랑했던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현실 파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들 간에도 파혼 의사를 확실히 전달한 상태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귀하게 키워주신 걸 한 번 더 생각하고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지금이라도 물린다니 천만다행이지만 어째 미련이 느껴져서 걱정이네요. 제 동생이었다면 정말 뺨을 후려쳐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님 전남친 놈은 한마디로 그냥 넋이 나간 놈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과 2억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과 토토요. 님 인생까지 조질 뻔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그래도 님은 다행이네요. 저는 결혼 후에 남편에게 빚이 2억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 후 아기까지 낳고 알았어요. 시댁에서 갚아준다고 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냥 사기 결혼으로 무르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참고 있는 상태이죠. 저도 참 멍청했다 싶네요. 글쓰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세 번째. 만약 결혼까지 갔다면 100% 고생했을 겁니다. 저도 결혼할 때 남편이 그 정도 빚이 있었는데 시댁이고 친정이고 많이 도와주셨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결혼 9년 차인데 아직까지 빚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정은 있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아지더군요. 그게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그렇게 싸우다 지치면 남편이 원망스러워지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믿긴 하지만 싫지 않아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그냥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잘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니 마음 잘 추스르셨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놈들도 결혼을 하겠다고 설치니 그저 신기할 뿐이네요. 다섯 번째. 주식이든 로또든 어느 정도 선을 넘어 도박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부 저질러 놓고 뒷감당이 안 되니 말한 것도 어이가 없고요. 저도 그런 분 만나봤는데 나중에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이런저런 말로 위기만 넘기려고 들고요. 결혼하고서도 서로 못 믿는 부부들이 많은 세상인데 시작부터 저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결혼하겠나요? 파혼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